자,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또 경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경영 조직론은 자, 지금 혹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제 경영 조직론 연기를 수업 듣지 않고 1기만 듣는 친구들은 환불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수업은 연기 듣지 않고 1기만 들어서는 좀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특히나 경영조직론은 연기 1기를 합쳐서 한 코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연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연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번 1기 때 저는 요 앞쪽에 미시조직론, 즉 조직행동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 내용 중에 안 했던 것들만 채워도 사실상 거의 11번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는 절반을 여기에다 할 거고요. 나머지 절반을 이거에다가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보충 자료들을 해서 쭉쭉쭉 할 거라서 혹시 연기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과감하게 드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연기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은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1번 수업 진행할 겁니다. 하고요. 시험 볼 거예요. 역시 시험 볼 거라서 자, 동일하게 6시 반에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30분 정도 더 혹시나 하게 되면 해야 돼서 그래서 6시부터 역시 6시 반까지 30분간 시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험 본 거 그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 첨삭반 친구들도 이번에는 같이 시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함께 좀 이렇게 해서 제가 매기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 1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기에는요 이번에 나온 이 기본서, 강의 노트 말고 기본서 요걸 중심으로 일단 할 거고요. 강의 노트를 연기 때 했던 친구들은 같이 옆에 펴놓고 하나씩 좀 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연기 때 했던 책이 그 경영조직론의 조직행동론 파트고요. OB, 미시조직론. 그리고 이번에 거시조직론 OT 거를 책을 강의 노트를 따로 좀 만들어서 좀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지금 인쇄소에 그게 안 돼서 일정이 안 돼서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자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선은 그래도 1기 첫날이니까 우선 원래 여기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거시조직론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우선은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장 우리 경영조직론의 첫 번째 조직의 탄생 과정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혹시 연기 때 강의 노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 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경영조직론 강의 노트예요? 그래요. 그 제일 첫 번째 거기 거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들었으면 거의 복수 수준이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조직의 탄생 과정. 그쵸. 거기 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다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을까봐 어쨌든 첫날이라서 요거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요렇게 딱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어쨌든 경영조직론입니다. 말 그대로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제가 경영학 처음에 이제 가장 크게 8대 주제라 그래서 회계, 재무,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인사관리는 사실 어떤 차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개별 종업원 구성원 이 개별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사관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기 때 이제 인사관리를 일단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개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체, 그게 뭡니까?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조직에 대해서 그 다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러면 그 조직이라는 건 어떻게 탄생했고 조직이라는 게 어떤 우리 경영학의 역할을 하기에 이런 조직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제일 먼저 경영조직론의 첫 출발점의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조직이 탄생하는 과정은 사실 가장 첫 출발점은 이겁니다. 노동의 효율성이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혹시 기독교를 믿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기독교? 기독교? 혹시 우리 제협회 형님은 아니에요? 성기는?
너 무교? 그래요. 그래요. 뭐 저도 사실 뭐 종교가 없긴 합니다만 기독교에 그게 있죠. 기독교에 뭐가 있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그걸 따먹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동입니다. 노동. 원래 그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상은 정말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정말 낙원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과일이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해서 인간이 노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말 지상 낙원이었는데 거기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규율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노동이라는 고통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에서도 보다시피 맞나요? 근데요? 기독교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 이야기에서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나게 뭘 싫어합니까? 노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네, 그래요. 이게 여러분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싫으면 무조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남자친구들은 그거 좋아하겠네. 게임 좋아하죠. 자, 우리 지금 연기 때 이제 제 수업을 듣다가 떠난 친구 한 명 있는데 오늘 그 친구의 근황을 들었더니 뭐 거의 뭐 게임을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대요. 예, 그래요. 좋아하는 일 어때요? 예, 투입을 아무리 많이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 친구 지금 레벨 1 올리려고 하루 10시간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효율적이라는 게 나오냐? 결국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경제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특히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냐? 투입 대비 산출, 이걸 가장 크게 만들겠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그럼 보세요. 결국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여기 바로 식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수의 특성상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투입을 줄이거나 혹은 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분수의 특성상 분자가 커져야 전체값이 커지고 분수의 특성상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값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요. 결국은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라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출발점이 뭡니까? 인간은 타고나게 노동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성이라는 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결국 투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산출을 늘려야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투입을 줄이고 산출을 늘리려면 이런 지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인간은 그래서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도구를 쓰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분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도구를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시간 일해야 될 걸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갔다 와서 알죠?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군대 가면 총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뭐예요? 그렇지. 빗자루 못지않게 또 드는 게 하나 더 있잖아. 군대, 그렇지. 삽질. 그렇죠. 군대는 맨날 뭐예요? 맨날 이렇죠. 여기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휘관이 여기 있는 산을 여기로 옮겨라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해서 옮겨 놓죠. 자, 옮겨 놓고 나면 그 다음 날 뭐래요? 다시 이 산을 여기로 옮겨 놔라. 진짜 말 그대로 삽질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삽질로 그 산 하나를 다 옮기는 거는 진짜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도구라는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죠. 엄청 빨리 끝납니다. 그렇죠? 바로 도구는 뭐냐? 바로 굉장히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양을 줄이면서 반대로 산출은 상당히 높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캠핑 같은 데 가보면 불 붙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렇게 해서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라이트 한번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불 붙죠. 인간의 도구라는 게 굉장히 노동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인간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분업을 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쌀을 생산하고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생산한다면 이 사람이 두 개를 다 했을 때 생산하는 양보다 이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한다면 생산성이 극대가 됩니다. 우리가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업을 실시하며 결국 투입은 줄이면서 산출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분업이 실시했을 때 왜 그러면 이런 효율성이 증가하나? 그건 다음과 같은 이유예요. 뭐냐? 첫 번째, 인간이 분업을 실시한다는 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걸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숙련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숙련도가 증가하면 작업의 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기생충 아카데미 상 받고 엄청 유명해진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피자 박스 접는 거. 그거 아시죠? 예. 그거 보면 그걸 빨리 하다 보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증가하고 작업의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쫙 향상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숙련도가 증가하고 작업의 속도가 증가하다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분업에서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술도 혁신할 수 있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업의 가장 사실 좋은 점은 이겁니다. 내가 생산 도구를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잘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쌀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양말 공장도 해요. 그러면 내가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냐? 농기구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양말을 생산하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관련된 기계도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나는 쌀을 생산할 테니 너는 양말을 생산해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나는 쌀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도구만 있으면 되고 이 친구는 양말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생산 도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바로 분업이란 건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분업은 결국 어떻게 되냐?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분업은 아담 스미스가 제일 처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이런 분업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냐? 생산성이 2배, 3배 향상되는 게 아니라 200배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극도로 빨리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생산을 이렇게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생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가 사실상 저 생산을 한 게 거의 내가 쓰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분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생산을 하니까 내가 쓰고도 남는 만큼의 물량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분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다 생산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쌀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옷감도 필요하고 양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다 생산을 해서 그냥 교환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특화되어서 하나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게 되냐? 교환의 필요성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양말 공장에서 양말 많이 생산하는 사람과 쌀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 사용하고 남을도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환이 하는 곳이 뭐냐? 바로 시장이 됩니다. 시장.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바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분업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남는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발생한 게 시장이 발생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원시 사회에 정말 쌀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과 또 양말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서로가 어떻게 교환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환을 할 때요, 어떻게 되냐? 초창기에는 이랬을 거예요. 초창기는 뭐냐?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양말을 생산하는 사람보다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내가 쌀 한 가마니 줄 테니까 양말 100개 가져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힘이 지배할 때는 어떻게 이 교환의 비율이 사실 힘이 센 사람의 위주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치고 싸우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나름의 그걸 어떻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름 그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원시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 자,
쌀 한 가마니는 조개 껍데기 10개가 필요하고 양말 10개에는 조개 껍데기가 5개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는 양말 몇 개? 20개랑 교환하면 되겠구나. 뭐냐? 조개 껍데기가 각각의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화폐, 그렇죠. 물건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바로 이러한 시장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환은 아주 이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선, 뭡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한정된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주고 공정하게 배분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시장이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시장은요, 아담 스미스가 요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요, 생산자나 소비자가 모두 다 가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딱 보면 이거 2,000원이죠. 그러면 생산자가 정확히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딱 보면 저거는 5,0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다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이 시장은요. 자, 지금 들으면 약간 가우뚱가우뚱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 동일한 물건에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물이 지금 요게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슈퍼에서 사면 1,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요거를 롯데마트나 하이마트나 같은 대형마트에 가니까 얼마에 파냐? 800원에 팔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실제 모든 물건들의 물건 가격이 동일한 물건이라도 다르게 판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물건이 같다. 요 물건이 똑같으면 이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가 물건 가격을 어떻게? 동일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가격이 동일해서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요게 뭐냐?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현실에 있냐? 없어요. 이런 시장은 현실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냥 가상의 시장입니다. 제가 연기 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을 왜 이야기했냐? 그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자기는 나름대로 기준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연기 때 이런 이야기 했나? 안 했죠? 안 했나? 했나? 했어요? 했어요? 제가 막 그 성당 이야기 했던 거 그것도 했나요? 그렇죠. 제가 가장 최근에 들어서 그런지 정말 제가 제대로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가면 가장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만든 그거거든요. 가봤어, 성기야? 안 가봐서? 노무사 되고 나면 꼭 한번 가봐라, 진짜로. 코로나가 종식돼야 될 텐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예요. 그거 말고 그다음 저는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 체코 프라하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프라하가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워낙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행 어디 가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유럽 갈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디 가면 좋아요?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체코 프라하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라고 하면 거의 여성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거기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거기서 물가가 싸서 제일 좋았어요. 거기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는 유로화를 쓰질 않습니다. 그 자체 통화를 쓰고, 자체 통화를 쓰는 나라들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첫 번째, 자기 나라가 너무 부강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너무 못 살거나.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유로화를 못 써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서 유로 안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 영국의 파운드화.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나 체코 이런 데는 유로 안 써요. 그리고 그렇죠.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나 다 안 써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맨날 프라하가 왜 좋아요? 라고 하면 낭만적이어서요. 아니요. 물가가 싸서 좋았어요. 학생 때 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건축물이 있는데 가우디 건축물은요 가장 유명한 면이 어디냐면 그 그러니까 성당에 이제 사면이 있다면 거기에 정문이 아니라 정문의 오른쪽 면이 제일 유명합니다. 항상 TV에 나온 데가 거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 가우디가 살아생전에 완성했던 면이 성당의 사면 중에 딱 하나만 완성을 했어요. 왜요?
가우디가 그 건축물을 처음에 만들 때 설계를 했을 때 안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이거 다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후배 건축학자들이 이걸 완성해 줘야 되는데 그때 설계 도면만 가지고는 내가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빠르게 한 면만 딱 완성을 하고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대의 그 건축학자들이 이제 설계 도면을 보고 그 다음 완성을 해갈 때 도대체 이거는 가우디 그 건축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는가 잘 모를 때는 거기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뭐냐,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가 뭐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시장을 후대의 자기 후배 학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설령 현실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게 가장 완벽하고 그렇죠,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 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거래 비용이라는 게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건 가격이, 자, 거래 비용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하나라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봐요, 당연하네. 왜 여기서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런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현실에 없어요. 결국 현실에 있는 시장은 어떠냐? 항상 이것보다 못한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을 우리는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 실패에서는 어떠냐? 그래요, 바로 거래 비용이 여기선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선 거래 비용이 발생해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여기는요, 중고차 시장에 갔을 때 중고차 딱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2,35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 가격이 맞는 거예요. 또 중고차 하나 딱 들어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요거는 정확하게 1,232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그 가격이 맞는 거야. 예, 말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이 시장이라면, 사실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시장에서 그 제품들의 상태도 다 다르고 실제 중고 딜러들이 그 매매할 때 정보도 다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상당히 탐색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 시장은 어떻다? 시장 실패,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거래 비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고 팔 때는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래 비용이라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살 때 일단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거기에 최저가 이런 거 항상 찾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들 모든 물건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로움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고로움을 들이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무의미하게 불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탄생한 게 조직의 발생인 겁니다. 그렇죠? 이 조직의 발생은 뭐냐? 바로 이런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걸 없애려면 이상적인 시장이 현실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어떻게 한다? 이 거래 비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조직이라는 게 탄생을 해서 이 거래 비용을 조직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고차 시장에 가면 상당히 좀 거기 안에 문제가 많죠. 왜냐, 매매 딜러들이 뭐 이렇게 좀 속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도 막상 갔을 때 와, 이거 얼마야,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야,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막 탐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탐구를 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샀을 때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 실패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작년 연말쯤인가요? 제가 그때 뉴스에 딱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한대요?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현대차라는 조직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그 중고차 시장 안에서 모든 물건들을 조직 안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여러 가지 중고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공증을 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들이 이제 믿고 살 수 있고, 그쵸? 두 번째로 어느 게 더 싼지 막 저기 수원 갔다가 막 저기 뭐 안양 갔다 이럴 필요 없이 바로 현대차가 제공하는 사이트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검색을 빨리 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거래 비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차라는 조직이 딱 들어와 버리면 거래 비용을 확 축소할 수 있는 거 맞네요, 그쵸? 바로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영 조직론을 공부한 학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면 이 조직은 뭐다? 그걸 보이게 만들어주는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조직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직이라는 건 첫 번째 출발점은 뭐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노동을 실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은 도구와 분업이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 저걸 통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니까 인간은 저걸 교환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탄생을 했는데 그 시장은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요. 그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데 그건 현실에 없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정말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탄생한 게 뭐다? 그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조직이 뭔지를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탄생 과정을 쭉 설명을 좀 드렸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조직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좀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저쪽으로 딱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조직이 탄생은 어떻게 해서 조직이 됐는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자, 저렇게 우리가 거래 비용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쉬운 거래를 주기 위해서 조직은 탄생을 했는데 그럼 그 조직은 도대체 뭐야? 한번 봅시다. 조직. 자, 보시면 조직은 뭐냐면요. 저기 적혀 있는데 조직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조직이란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화된 구조 하에서 서로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의 결합체입니다. 또 조직은요, 대부분의 조직은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이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조직의 개념이라면요, 여기에서 조직의 개념에서 우리는 뭐냐? 일부 조직의 특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조직의 특성을 여기에서 좀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조직의 특성은 뭡니까? 일단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의 첫 번째 특성은 뭐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연기 때 다 했죠? 거기 아마 다 적혀 있죠? 잠깐만. 자, 봅시다. 조직의 속성 첫 번째 뭡니까?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은 혼자서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서는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조직으로 딱 만들면 그걸 확실히 줄여줄 수 있으니까 좀 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저런 목표들 우리가 수립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조직은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조직은 체계화된 구조이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조직의 속성, 특징, 체계화된 구조와 유기적 상호관계입니다. 조직은 구성원들의 역할과 일하는 순서를 체계화하고 구성원들은 이를 기준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즉 조직은 구조가 있어야 되고 뭡니까?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조직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집단입니다. 세 번째, 이 조직은 뭐다? 인간 집단이에요. 조직이라는 곳에 안에 구성원으로 인간이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 결합체예요. 그렇죠? 그다음 조직은 또 뭡니까? 그렇죠.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 그때 제가 그 밑에 외부 환경도 하나 적으라고 했었던 거 맞나요? 오케이. 그렇죠? 자, 조직은 일단 경계부터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조직은 다른 것과 구분을 할 수 있는 경계를 갖고 있어요. 뚜렷한 경계가 선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직과 조직 간의 구분을 해주는 경계가 뚜렷하게 물리적으로 있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렇게 지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요거예요. 조직 문화. 오늘 배울 거. 그렇죠. 삼성이라는 조직 문화와 현대라는 조직 문화는 경계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딱 보면 너 왠지 삼성 사람, 너 왠지 현대 사람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조직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조직은 저런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은 뭡니까?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게 다섯 번째 특징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 조직의 환경은 뭡니까? 외부 환경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조직도 이에 적응해서 결국 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의 특성 다섯 가지를 저렇게 뽑아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바로 첫 번째 우리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러한 조직은 오케이, 우리가 조직의 개념과 조직의 개념을 통해서 특성을 다섯 가지를 뽑아냈는데요. 이러한 조직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조직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자, 볼게요. 조직의 첫 번째 순기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장점으로 순기능으로 자원의 결합입니다. 뭐냐? 조직은 수많은 자원을 결합, 조립하여 인류에 필요한 형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조직은요 또 어떤 순기능을 갖고 있냐? 그렇죠, 가장 조직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볼까요? 조직은 효율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인류에게 가장 싼 값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조직은 또 어떤 순기능을 갖고 있냐? 개인에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볼까요? 개인이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을 해서 개인이 굳이 생산하지 않아도 돈만 주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뭐예요?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도 보시면 지금 이 프라임이라는 학원도 뭡니까? 조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봐요. 이 프라임이라는 학원 조직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원래 여러분들이 혼자서 쭉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걸? 그렇죠. 학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분들이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바로 학원에서 조직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조직의 순기능의 네 번째는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뭐냐? 조직은 바로 환경을 직접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직이 환경을 변화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그게 애플의 아이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애플의 스마트폰이 정말 딱 탄생되기 전까지는 우리 환경이 어땠냐? 그냥 일방적인 약간 2G 형식의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자기기들을 디바이스를 다양하게 들고 다녔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스마트폰이 딱 탄생하면서 그 조직에 만들어낸 물건이 우리의 환경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게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직의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첫 번째, 조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별로 들지 않을 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간접비예요. 뭐냐?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자, 조직이 없었으면 안 들어갔을 비용 대표적인 게 뭐냐? 감독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감독이라는 건 조직 안에 구성원들이 생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개별로 일을 한다면 감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감독자 비용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바로 조직이 생겨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 조직 탄생으로 생기는 또 이 안 좋은 역기능이 뭐냐? 심리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조직이 없었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에요. 뭐냐? 승진. 승진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조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삶을 살아갈 때 승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승진 누락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 혹은 상급자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으로 심리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탈인간화. 그렇네요.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인간을 기계로 만들죠. 그걸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을 기계로 만듭니다. 그렇죠? 바로 조직이 탄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기계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탈인간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조직 활동의 부산물,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음, 공해 같은 환경오염. 그렇죠? 이런 것들도 조직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가장 큰 역기능 중에 하나가 반사회적 조직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테러리스트나 밀수 조직 같은 것도 이것도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실 조직은 굉장히 시장 실패에서 발생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하는 아주 좋은 형태의 사실은 어떤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이 이렇게 반사회적으로도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첫 번째, 조직의 탄생 과정 쭉 설명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조직이 탄생했는지 설명했고, 이래서 조직이 뭔지 봤고 그것들의 기능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직은 어떻습니까?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경영조직론에서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두 개 다 있으면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요 과정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조직이라는 거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으니까 이 관리는 바로 순기능은 어떻게 더욱더 극대화하고, 그 다음 반대로 역기능은 뭡니까?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리인데, 그러면 조직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좋은 점은 더 크게, 나쁜 점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경영조직론입니다. 경영조직론은 딴 거 아니에요. 쉬워요. 뭐예요? 조직의 좋은 기능은 플러스는 계속 더 크게 하고 마이너스는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경영조직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적어놨죠. 경영조직론의 개념을 제가 딱 정의를 딱 적어놨는데 뭐라 적혀 있습니까? 조직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장점은 더욱 강화하고 조직의 단점은 보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공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경영조직론입니다. 경영조직론의 이 관리론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 보니까 이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요. 그럼 경영조직론 안에는 어떤 세부 내용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영조직론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냐? 미시조직론과 거시조직론으로 나뉩니다. 미시조직론은 뭐냐? 이런 거죠. 미시조직론은 바로 조직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켜서 뭐 하는 겁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시조직론은 뭐냐? 조직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뭐다? 구성 요소를 변화시켜서 조직 목표 달성. 이건 뭐? 조직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뭐다? 그렇죠. 바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미시, 작은 거. 그 다음 조직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보니까 큰 거니까 거시조직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미시조직론을 경영조직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Organization Behavior이라 그래서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거시조직론은 Organization Theory라 그래서 뭡니까? 이건 그냥 조직론이라 그래요. 조직론. 그래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미시와 거시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조직이라는 큰 틀에 가장 첫 번째, 어찌 보면 기초 단위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개별의 개인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미시조직론에 어찌 보면 조직이라는 큰 단체가 구성되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소, 그게 뭐냐? 개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시조직론은 개인 차원에서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조직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개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두 번째 보세요.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개인들이 하나의 팀같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일정 부분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집단은 우리가 배웠겠지만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이 있습니다. 공식 집단은 회사에서 이렇게 명명해서 생긴 거, 대표적인 게 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비공식 집단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개인과 여기 있는 개인과 여기 있는 개인은 바로
1번 팀, 여기는 2번 팀, 회사가 정확하게 딱 짜준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개인과 여기 있는 개인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개인, 바로 요 세 명이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 세 명만 맨날 회사 끝이 나면 따로 모임을 좀 갖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명명해 주진 않았으나 엄연히 이들도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뭡니까?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시 조직론에는 가장 어찌 보면 회사라는 전체 거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인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걸 공부했다면, 그 다음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조직 목표를 잘 달성할 것인가, 그게 바로 집단 차원의 미시 조직론이 됩니다. 바로 미시 조직론은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케팅팀, 여기가 생산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각각의 팀들이 다 모여있는 이 전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조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시 조직론을 말 그대로 이 조직 전체, 이 전체를 변화시켜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게 뭐다? 바로 거시 조직론, 거시 조직 차원에서의 당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경영 조직론은 크게는 두 차원이에요. 미시와 거시. 그런데 그걸 안에 세부 내용으로 가면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결국 경영 조직론은 뭐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개인 차원, 뭐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수 잘 공부해서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회사 목표에 맞게끔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집단 뭐요? 딴 거 없어요. 뭐냐?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를 잘 공부해서 집단의 행동을 조직 목표랑 맞게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거시 조직론의 조직 차원은 뭡니까? 조직 그 자체를 바람직하게 변화해서 조직 목표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결국은 각각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수들을 딱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 봐요. 각각의 차원에서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럼 보면요,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봐요. 인간의 행동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요, 그 자극을 일부를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지각해서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조직화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조직화된 자극을 어떻게,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옮깁니다. 그 행동을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과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그 지각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요거는 좋은 행동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평가하고 보상해서 다음번에 비슷한 자극이 나오면 또 똑같이 해야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자극이 들어와서 조직화해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럼 뭡니까? 요거 내가 잘못했구나 평가해서 어떻게 다음에 자극이 들어왔을 땐 다르게 행동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행동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여기서 나오네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요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행동을, 요걸 회사의 목표에 맞게끔, 요거 결론적으로는 요걸 변화시키고 싶은 건데, 요거를 변화시키려면 그 직전의 요소인 바로 조직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행동이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국 변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한데, 요걸 변화시키는 조절 변수 혹은 원인 변수가 뭐냐? 조직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개인 차원에서 뭘 배우냐? 조직화에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6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각, 두 번째 성격, 세 번째 태도, 그 다음 네 번째 학습, 다섯 번째 동기부여, 여섯 번째 우리 JYP. 자, 지각, 성격, 태도, 학습, 동기부여 하나 빠졌네. 뭐? 능력. 그렇죠. 예, 그렇게 그 6가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 외적으로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나 혹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여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영 조직에서 가장 개인 차원에서 메인 6가지 주제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 6가지예요. 지각, 성격, 태도, 그 다음에 학습, 능력, 동기부여, 이 6가지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간의 행동에 그 6가지가 다 영향을 줍니다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다? 동기부여, 동기부여. 그래서 동기부여가 개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조직화의 뭐다? 자, 지각,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학습, 그 다음에 능력, 마지막 동기부여. 자, 이렇게 6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동기부여.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한번 볼게요. 결국 집단 차원도 딴 거 아니에요. 목표가 뭡니까? 주 타깃이 이거예요. 집단 행동을 회사 목표에 맞게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단의 행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한번 봅시다. 집단의 행동을 발생하는 건요, 첫 번째, 그 집단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집단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면 그 집단 구조나 특징에 맞게끔 여기에다가 집단에다가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단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집단은 결국 집단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첫 번째, 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맞게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집단의 구조는, 그러면 집단의 특징은 어떻게 파악하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파악합니다. 집단의 규범, 역할, 응집성, 그 다음에 집단의 규모,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단의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이 얼마나 지금 규범이 엄격한가, 그 집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집단의 응집성이 크냐 약하냐, 그 집단의 규모가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집단의 특징에 맞게끔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냐? 집단 과정이 돼요. 자, 우리 배웠네. 집단 차원에서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영향 변수로 5가지를 가장 크게 배웁니다. 그 5가지가, 첫 번째 뭡니까? 뭐라고? 리더십. 그렇죠. 리더십. 또 두 번째, 의사소통. 세 번째, 의사결정. 그렇죠. 의사결정. 그 다음 네 번째, 권력. 다섯 번째, 권력을 너무 심하게 부리면 어떻게 되지? 갈등. 갈등. 자, 저는 이거 조금 외우기 힘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했어요. 집단 안에서는 사람이 2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소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자, 서로 소통했죠? 그 다음 뭐예요? 결정해야 돼요. 의사결정.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거기서 힘을 가진 사람이 중심에 서서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권력을 너무 심하게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5가지 저는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외웠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5가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결국 그 5가지 요소 중에 그렇지, 집단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에 영향력을 주는 변수에서 의사소통, 의사결정, 권력 갈등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이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연기 때는 여기에서 안 배운 게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더 배울 건데, 1기 때 배울 건데요. 그때 안 배웠던 게 뭐냐면 권력에서 조직 정치를 따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조직 정치도 여기 권력 안에 소주제로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연기 때 협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단을 그렇게 공부하면 집단의 거는 싹 다 배운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여기 집단의 특징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제 조금만 더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 집단 과정을 통해서 집단 행동이 변화시킨다. 오케이. 결국 미시 조직론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 6가지, 지각, 성격, 태도, 학습, 능력, 동기부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서 힘을 줘야 될 건 동기부여. 그 다음 집단 차원은 뭐냐?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 집단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게 집단과적 영향력 행사하는 건데 이게 뭐다? 의사소통, 의사결정, 권력 갈등, 리더십, 그 5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을 줘야 될 게 리더십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미시 조직론, 조직 행동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기 때까지 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기 때 들어갈 게 어디냐? 바로 거시 조직론을 들어가는 겁니다. 조직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조직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일단 그 조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를 할 때는요,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굉장히 온순한 친구한테 자꾸 겁박지르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친구 되게 상처받을 겁니다. 반대로 성격이 되게 좀 세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약간 직선적인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친구한테는 어떻게 좀 저돌적으로 이렇게 좀 지시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거나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착한 사람한테는 좀 뭐래 부드럽게 대해주는 게 맞을 거고, 그 사람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그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좀 약간 강하고 너무 좀 이렇게 튀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다, 그럼 오히려 그때는 좀 나도 강하게 가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어떻게 특징에 맞춰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의사소통, 의사결정, 권력갈등, 리더십 5가지를 하는데, 그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결국 목표는 뭐냐? 집단의 행동을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바람직하게 가는 게 모든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무조건 one best way, 하나의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즉 집단의 특징에 맞춰서 그때그때 리더십과 모든 것들이 달리 적용을 해서 결과는 뭐다? 그렇죠, 조직 목표에 맞게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 조직도 똑같네요. 뭐냐? 조직이 변화하는 건 뭡니까? 그래요. 조직이 원하는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이윤 많이 남기고 회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조직 자체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냐? 가장 첫 번째, 일단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조직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요,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SK 하이닉스 딱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때요?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한화 이런 것도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 각각의 조직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그 조직의 특성, 특징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특징이 파악이 됐다면 이제 조직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마지막으로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이제 나오네요. 이제 우리가 읽기 때 할 거.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 바로 오늘 배울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조직 문화라는 건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총체적 특성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조직 문화, 현대의 조직 문화, 한화의 조직 문화는 다른 조직과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경계를 보여주고 그 조직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직 문화를 통해서 그 조직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뭐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조직 설계와 그 다음 뭡니까? 조직 구조가 있어요. 자, 조직을 잘 설계를 하면 거기 맞춰서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즉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인지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회사 자체를 제대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구조가 딱 나오면 회사의 변화가 아주 바람직하게 갈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그 회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뭐 있습니까? 조직 그 자체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방법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조직론에서 배울 건 뭐냐? 결국은 조직 그 자체를 바람직하게 변화를 시키는 건데,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조직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는 문화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설계와 조직 구조, 그 다음 조직 개발, 요거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더 힘을 줘야 될 게 어디냐? 바로 거시조직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조직 설계와 조직 구조가 될 거예요. 실제 거시조직론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어디냐? 여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바로 우리가 0기부터 1기까지 수업하는 게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연기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뭐 배웠습니까? 개인 차원에서 지각, 성격, 태도, 학습, 능력, 동기부여를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집단 차원에서 뭐요? 의사소통, 의사결정, 권력, 갈등, 리더십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규범, 역할, 응집성,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연기가 여기였다면 이제 일기는 뭐냐? 남은 거시조직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거시조직론은 가장 큰 3대 주제가 조직문화, 조직설계, 조직구조, 조직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 거시조직론이 끝이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체 우리가 일단 조직론 설명을 좀 했고요. 일단 잠깐 10분 좀 쉬고 10분 좀 쉬고 오늘 본 게임인 조직문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쉽시다.